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쾅쾅쾅. 초인종이 버젓이 달려있는데도 누군가가 억지로 문을 열려는 듯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이 보험 사기단들아. 늙은이 꼬드겨서 그렇게 얻어내니 살만하냐? 동네 사람들, 이 집에 우리 엄마 보험금 훔쳐간 사기꾼 년놈들이 삽니다. 아이 문 빨리 열어 이것들아. 놀라서 급히 문을 열어보니 무언가 익숙한 인상의 남자가 저와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남자는 민증을 보여주고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먼저 받아든 남편은 제게 보여주었고 저는 사진을 보자 다시금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저거 지금 쇼하는 거 보소. 다른 말 필요 없고 내 돈이나 내놔 이것들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희들이 뭔데 우리 엄마 보험금을 챙겨. 내가 마음 같아선 당장에 신고 때리고 새고랑 채워주고 싶었는데 돈만 주면 잠자코 돌아갈 테니까 빨리 내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절대로 보험금 사기단이 아닙니다. 그저 사진 속의 인자한 표정의 할머니에게는 자식 그 이상의 관계였어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가 20살이던 그때 농사꾼의 딸 동네에서 자랑자랑하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자부심 가득 안고 올라온 서울은 화려함보다는 더러웠고 대단함보다는 각박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쌀농사 지은 돈을 제게 쥐어주셨었어요. 꽤 큰 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년치 학비와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을 같이 주셨고 저는 대단히 괜찮은 집을 당연히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같았어요. 겨우겨우 돈에 맞는 곳을 구해 따라가니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시골에 있는 방공호 같은 공간들 뿐이었습니다. 막 드라마 논스톱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대학생들 사는 기숙사 또한 이미 정원이 차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로망 가득한 하숙집 또한 하루 밥 한 끼 겨우 주는데도 너무 비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래서 발이 터지도록 한참을 돌다가 결국에는 학교에서 걸어서 20분 거리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그 정도 나가다가 우연히 전봇대에 붙여진 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하숙 쳐요. 월 20만 원, 방 2개 있어요. 삐뚤게 쓰여있는 글자에 누가 봐도 이상한 곳으로 보였지만 제가 사는 시골에도 며칠씩 묵고 가는 막일하시는 분들 숙소 같은 걸 저희 부모님이 제공해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우선은 돈부터 보였어요. 여태 본 집들은 전부 50만 원을 넘는 비싼 곳들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홀리듯 그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1시간 내내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포기할까 싶을 때쯤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낮에 일을 가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네. 미안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는 할머니가 일러주시는 집으로 겨우겨우 찾아갔어요. 집 외관이 많이 낡은 주택이었고 겉으론 별로였으나 안은 쾌적했습니다. 할머님이 부지런하신지 바닥이 반짝반짝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밥 냄새도 났습니다. 하루 종일 굶고 돌아다녔던 터라 배가 무척이나 고팠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를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꼬르륵 소리가 먼저 났습니다. 정말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할머니께서 절 보시자마자 내가 길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오래 헤맸는가 보네. 얼른 들어와요. 안 그래도 나 혼자 막 밥 먹으려던 참인데 내가 먹는 거 좋아할까 모르겠네. 그냥 청국장이랑 김치뿐이거든. 저는 계속 괜찮다고 집만 먼저 보겠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 자리에 앉으라고 제 어깨를 눌러 앉히셨어요. 그렇게 앉은 후로 전 쭉 눌러 앉았던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이 꽤나 맛있었고 말이죠. 할머니께서는 하숙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방이 3개가 있고 쭉 혼자 지내셨는데 텔레비전에서 하숙하는 걸 보셨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욕심은 없고 병원 다니시는데 약값 정도만 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먹을 건 풍족하게 주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낮에 잠깐 동네 슈퍼에 야채 다듬는 걸 도와주시는데 일이 끝나면 그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오시고 야채도 많이 받아오셔서 그렇다고요. 원래 하시는 일이 있으셨는데 나이를 먹고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다 그만두셨다고 하시더군요. 개인적인 것들은 물을 수도 없었고 할머니 혼자서 줄줄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녀분이 없으시니 이렇게 혼자 사시는 거겠지 지레 짐작을 했어요. 어떤 자식이 늙은 노모를 돌봄 없이 혼자 두겠나 했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니 댁에서의 하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숙생은 제가 첫 번째이자 저밖에 없었어요. 학교에서 멀었지만 그만큼 저렴했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자랑을 하듯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저렴하고 솜씨 좋으신 하숙집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이죠. 저는 하숙이라고 말하지 않고 늘 할머니 집이라고 말했었어요. 아빠, 여기 할머니 댁 너무 좋아. 내가 오늘 안에 집 못 구하면 어떡하지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그리고 밥도 원하는 대로 늘 두신다고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으라셨어. 내가 워낙 대식가라 독립하면 밥값이 제일 걱정인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굳이 안 와봐도 돼. 나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전화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못 배우고 많이 못 가졌어도 성실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내가 손자는 없지만 진짜 내 친손자처럼 챙길 테니 걱정 마셔요. 저는 다른 하숙을 해본 적이 없으니 하숙할 때 그렇게 부모님께 걱정 말라고 전화해 주는 게 특별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야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날 많이 배려해 주셨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저의 대학 생활은 할머니 하숙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숙이 아니라 정말 친할머니 댁에서 지내는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꼬박꼬박 하숙비를 현금으로 챙겨드리긴 했지만 며칠 밀리거나 날짜가 안 맞아도 할머니는 절대로 달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먹는 것만 해도 그 하숙비는 택도 없을 만큼 저렴했고요. 낡은 주택이라 겨울에는 기름을 넣는 보일러였는데 저는 매일 뜨끈뜨끈하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할머니는 하숙을 하신다기보다는 가난한 대학생에게 베푸시는 느낌이었죠. 대학교가 방학을 하면 집에 내려가는 게 맞는데 저는 전공 공부도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서 집에 못 내려갔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다른 대학생들은 3달씩 집으로 돌아가던데 저는 그대로 있다고요. 그리고 할머니 댁에서 지내면서 느낀 것이 할머니는 정말 돈 때문에 하숙을 하는 게 아니셨어요. 혼자 계시기에 외로우셔서 택하신 듯 했습니다.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아는 이 하나 없이 지내니 할머니 덕에 외롭지 않았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날에는 할머니와 동네 산책을 가기도 했어요. 아니면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 시장 구경도 갔죠. 한 번씩 할머니 선물을 사다 드렸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받는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꼭 소녀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내가 할머니의 하숙집을 가지 않았다면 서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혼자이신지 집에 가족 사진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사진 찍어 놓은 거 하나도 없으세요? 많이 찍었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 집이 넘어갈 때 안에 든 짐들까지 싹 다 넘어가 버렸는데 다시 찾아올 수가 없더라고. 내가 뭐 법이나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이 건드리지 말라고 가져가면 경찰이 붙잡아 간다 해서 하나도 못 챙겼지. 어쩌겠어. 법이 그렇다는데 나 같은 늙은이가 사진 한 장 달래도 안 준다는데. 뭔가 힘든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서 더는 길게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까지 장장 7년을 할머니 댁에서 하숙을 했어요. 그 7년 동안 저 혼자만 하숙생이었던 건 아니었고요.
제가 막 취업을 준비할 시기에 군대 제대하고 학기가 한 학기 정도 남은 남편이 제2호 하숙생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발로 하숙집에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오는 길에 길바닥에 짐이 한가득 있는 겁니다. 그 근방이 하숙집이 엄청 몰려있는 대학교 근처였거든요. 무슨 사연인 건지 쫓겨난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짐들 위에 앉아서는 하늘만 보고 있는데 꼭 저 같았어요. 제가 하늘 보면서 막막해했던 처음 서울에 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이사 가시나 봐요? 저는 여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저도 하숙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만 있다가 나갈 거긴 한데 좋은 하숙집이라서 소개해드릴까요? 아, 진짜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저도 일해서 벌어야 돼요. 주인 할머니가 엄청 좋으신 분이라서요. 들어갈 때 돈 안 내도 돼요. 단 돈 생기는 대로 꼭 드리면 되는데. 저 지금 하숙집 가는 건데 따라오실래요?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 좀 있으면 나가는데 할머니 혼자 계실까봐 학교랑 많이 멀어서 하숙생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려는 거예요. 그만큼 남편의 인상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정을 들어보니 같이 살고 있었던 형이 남편의 보증금까지 빼서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믿은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거죠. 남편의 형편도 썩 좋은 건 아니었기에 부모님께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들인 남편과는 3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분을 하숙에 들이다니 나름 과감한 선택이었네요. 요즘 하숙 시세랑 시스템을 보니까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고 막 펜션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데서 하는 게 하숙이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그러셨듯이 남편도 따뜻하게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첫날처럼 밖에서 떨었을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도 주셨어요. 그렇게 새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먼저 취업을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숙집을 나갈 수는 없었어요. 하숙집도 비싼데 살 집은 더더군다나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그런 고민들을 할 때면 할머니는 꼭 말씀하셨습니다. 나 죽으면 정 안 되겠으면 너네가 여 들어와서 살아. 어차피 나는 다른 가족도 없어서 나 없으면 이 집 계속 비어. 낡았으면 새로 지어서 살아도 되고 말이야.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면 저와 남편은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할머니는 청춘인 저희가 힘들어 보이면 뭐든 가진 걸 주시겠다, 다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만으로도 저와 남편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와 남편은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아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을 했어요. 서로 처지도 비슷했고 무엇보다 너무 자주 보니까 장점이 잘 보이더라고요. 남편 또한 제가 편하고 성실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니 할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이고야, 아주 천생배필인 모양이구나. 잘 됐어. 너희같이 착하고 바른 애들이 서로 좋다 하니 할미는 더할 나위가 없네. 꼭 내가 너희들 연결해준 것만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 오래 만나. 오래도록 만나. 할머니의 하숙집에서 걱정할 것 하나 없이 편하게 지내다 어느덧 취업한 지도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들 월세 이야기, 전세 이야기, 앞으로 집을 구하기 위해 든 적금 등등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직 하숙 중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죠. 와, 하숙집에 7년이나 살았다는 사람이 존재할까? 원래 하숙집 같은 데는 대학생 받아줘야 하니까 나가라고 하지 않아? 엄청 신기하네. 혹시 네가 눈치 없이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돈 낼 거 내고 있는 건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월급으로 적어도 월세방 하나는 구할 수 있지 않아? 너 빚 있니? 아니, 빚은 무슨. 나가면 바로 빚이 생기니까 그렇지. 그런가?
내가 안 나가서 다른 학생이 못 들어오는 거면 너무 미안한 상황인 건데. 그나저나 월세를 내버리면 한 달 내 월급이 반이 뚝 사라져서 그렇게 하면 평생 돈도 못 모으고 집도 장만 못 할 텐데. 집 장만? 아이고야, 운 좋게 청약 당첨되는 거 아닌 이상 힘들걸. 우리 회사 연봉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만큼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 대출 없이는 죽어도 집 못 구해. 그리고 너 그렇게 하숙에만 박혀 있으면 시세 감 못 잡아. 돈 나가는 것도 결국 다 경험이라고. 사람이 절박함이 없잖아. 그럼 기간이 계속 길어진다. 안주하게 돼. 네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우선 그 하숙집에서 나와야 하는 일이야. 하숙집 할머니가 무슨 너 평생 집 구할 때까지 먹여 살려야 하니?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맞는 듯 했어요. 저는 언제까지나 할머니 댁에 머물 생각만 했었던 듯 했습니다. 집 때문에 동료들이 전전긍긍할 때 저는 요즘 집값이 얼만지 그런 것도 잘 모르면서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할지언정 지금 직장인이니 집을 구해 나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때쯤 남편은 취업 면접을 돌고 있었을 시기라서 제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니 부러워하면서도 서운해했습니다. 남의 말 뭐하러 신경을 써? 네가 남의 말 신경 쓰는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처음부터 할머니 하숙집에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 할머니 댁이 일반적인 학생들이 하숙 잘 안 들어오잖아. 할머니 가족도 없으시고 다른 하숙생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같이 계셔드린다는 생각으로 머무르면 안 돼. 전 그것도 아니면 내가 취업할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 취업하고 딱 1년. 1년만 더 머무르고 우리 결혼하면 그때 나가자. 결혼 전에 자취하는데 돈 나가는 거 정말 아까운 거랬어. 남편과 저는 이미 결혼까지 약속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경제적으로 자리만 잡으면 바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 말을 듣고 보니 그리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할머니께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아무 때나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편할 대로 하라고 말이에요. 저희가 부담을 느낄까봐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만에 저와 남편은 할머니 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일이 있고 바로 취업이 되었고 둘이서 남은 1년 동안 계획을 짜고 적금을 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동료들 말대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죠. 집이 해결되고서야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동안까지는 할머니 하숙집에 머물렀어요. 할머니는 저희 둘이 결혼을 한다니 무척이나 축하를 해주셨고 서로서로 기분 좋은 날들을 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편과 제가 할머니 댁에 머물던 날에 할머니가 오셨어요. 저희 가고 나면 다른 친구들 하숙을 칠 잔정이 없다고 저와 남편에게 모두 쏟아서 다른 친구들을 받아서 또 하숙할 재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간 저희가 나간다고 결혼 준비한다고 해서 기뻐해 주시긴 하셨지만 내내 서운하셨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에이,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어차피 같은 서울에 살잖아요. 언제든지 맘먹으면 올 수 있으니까 서운해 마세요. 할머니가 그만 오라고 할 정도로 저희 자주 올 거예요. 저희 신혼집 주소 적어드린 거 가지고 계시죠? 할머니께서 알아서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르시면 저희가 바로 달려갈게요. 엎어지면 코다울거리니까 자주 볼 수 있어요. 정말 말로는 뭔들 못할까. 제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놨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양가 부모님을 챙기고 저희 둘을 챙기고 하다 보니 할머니는 조금씩 잊혀갔습니다. 한 번씩 생각이 날 때면 남편과 저는 할머니 한번 찾아뵈야 하는데라고 말머리를 꺼내면서 예전 고생했던 이야기를 곱씹기도 했어요. 할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다가 막상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고 5년 뒤에 아이를 갖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구했던 집 대출이 그때쯤 끝이 났었고 적어도 저희처럼은 아닌 아이를 좀 여유 있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죠. 남편보다 먼저 취업을 했던 저는 팀장 직책을 달면서
더욱 회사 일에 매진했습니다. 우선 일에 집중을 했고 일이 결국엔 벌이와 직결되다 보니 더욱 혈안이었어요. 남편 또한 직장에서 진급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양쪽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가지는 것도 결국 다 때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때를 정해놓고 갖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희가 5년 뒤에 딱 아이를 가지겠다고 계획한다고 그때 딱 생길 것 같니? 그거 절대로 안 돼. 지금부터 부단히 노력해도 몇 년 걸릴 수도 있어. 그리고 5년 뒤면 내가 몇 살인지 아니? 아이 낳는 걸 너희만 생각하면 어째. 집안 어른들도 다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다고 치자. 너희 부모님 시골분들이신데 괜찮으시다니? 시골에서는 더 손주 서두르길 바라실걸?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돼. 아이 빨리 가지고 그러면서 일도 좀 하고 그럴 수 있잖니. 엄마, 그건 옛날에나 가능했겠지. 그리고 옛날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됐어. 그거는 이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시대가 바뀌었어, 엄마. 요새 그런 소리 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우리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일이야. 그리고 아이 낳으면 안 키울 거야? 일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워? 아이 갖고 낳고 기르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10년도 넘을걸? 그렇다고 엄마가 애 봐줄 것도 아니잖아. 남 일이라고 그렇게 막말하면 안 돼. 남? 너 지금 남이라고 했어? 우리가 어떻게 남이야? 이게 다 너희 걱정돼서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니니? 정말 잘 되기 바랄 땐 이미 정해놓은 걸 바꾸라고 하지는 않아. 5년 지나서 아이 안 생기면 6년, 7년, 안 되면 10년 걸릴 수도 있는 거지. 엄마는 어쩜 우리 하숙집 할머니보다도 박해? 가만 보면 참 너무하다니까. 이전에 하숙집 할머니께서 저희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남편이 기억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뭐든 네 남편 네 아내 편 먼저야. 다른 사람들 말 들을 거 하나 없어. 한 사람만 봐야 돼. 그게 제일 속 편하고 현명한 거야. 어차피 결혼해서 가정 이루면 이전에 속했던 가족은 등한시해라. 그래야 맞아. 감정적으로 독립한 것이 진정한 독립이거든. 결혼은 한 사람 없고 다른 사람 버린다는 생각까지 해야 돼.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이 뭔 소린가 하겠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챙겨야 인생이 나처럼 안 되는 거야. 그때 할머님이 말씀하실 때 뭔가 슬픈 사연이 있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아이 문제가 나오면서 할머니 생각이 나서 또 남편과 이야기를 했죠. 가족 행사가 유독 많았던 달이라 다음 달에는 꼭 할머니를 찾아뵈러 가자고요. 우리 꼭 가자. 할머니 못 뵌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어. 할머니도 우리처럼 혹시나 연락했다가 부담스러울까봐 연락 안 주시는 거겠지? 다음 달에 뵐 때는 할머니 선물이랑 잔뜩 준비해서 가야겠어. 하숙집 나올 때 그때 신발 하나만 사드리고 나왔던 게 내내 걸렸는데 이번에는 뭘 사드려야 할까? 그나저나 갑자기 할머니 너무 보고 싶다. 그렇게 남편과 약속을 하고 저와 남편은 또다시 할머니가 잊힐 일상을 반복했죠. 그러다 손주 타령했다고 남편이 한 소리에서 서운해하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많이 절망하고 죄송해하면서 죄책감 가득한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걸 알았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 걸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남편의 사이도 조금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미워서라기보다는 절 보면 그때 시어머니께 모질게 말했던 게 자꾸만 떠올라서 그런 듯 보였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 차례 이별을 겪고 부부로서 한 번의 과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또한 완전히 잊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정 엄마께서 다급하게 전화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저희 시골 본가로 찾아오셨는데 하숙 할머니 지인이라고 하셨다고 말이죠. 그 예전에 너 하숙 지던 그 할머니 있잖아. 그 할머니께서 우리 집 주소로 보험을 가입해 놓으셨더라고. 수익자를 너로 지정해 놓으셨대. 내가 찾아오셨던 분한테 네 번호 알려드렸거든. 너한테도 그분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모르는 번호와도 받아. 알겠지? 엄청 좋으신 분이셨는데 돌아가셨는가 보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요새 누구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잦네.
여하튼 꼭 전화해봐. 꼭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할머니 친구분이 찾아오셨다는 것보다 정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그 번호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지인분이시라는 그분은 보험 설계사셨고 동네 분으로 저도 안면이 있었어요. 이따금 한 번씩 할머니 서류 업무를 도와주시곤 하셨어요. 저희가 하숙 들어오고부터는 저와 남편이 도와드렸고요.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할머니께서 사망보험금을 제 앞으로 해두셨다 했습니다. 보험금 수령하는 것도 정해진 기간이 있다고 얼른 챙겨 받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꽤 됐어. 반년 더 됐지 아마. 집에 너희 연락처 하나 안 남겨두셨더라고. 아마도 죽었다고 연락하고 귀찮게 할까봐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 다행히 동네 할머님이 발견하셔서 일찍은 수습된 것 같고 사망보험을 2개를 드셨는데 개당 2억씩 4억이야. 할머니가 가족이 없어서 아무래도 그냥은 못 가겠고 너희한테 주고 싶으셨나 보다. 할머니 집은 나한테 넘기셨는데 집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솔직하게 말해서 그 당시 큰돈이 생긴다는 기쁨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할머니께 남편과 저는 4억이라는 그 돈의 가치보다 훨씬 많이 할머니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드렸으면 드렸지 받을 자격이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할머니는 끝까지 저희를 위해 주시는구나 싶었던 것이 시어머니 일로 남편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한동안 대화도 거의 없었는데 할머니 소식으로 인해 다시 대화에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숙할 때인 20대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런 게 기억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할머니에 대한 죄송함도 계속 커져갔습니다. 남편과 그 주 주말에 할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집을 넘겨받게 되었다는 보험 설계사 지인분께서 아무래도 돌아가신 집이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천만 덮어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하숙집을 찾았는데 이상하게도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과 저는 눈물부터 나오더군요. 예전 그대로였어요. 물건들도 하나 옮긴 게 없었고 할머니 냄새 그대로가 남아있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이 울었던 것이 남편과 제가 돈을 모아서 사드렸던 할머니 신발이 휴지로 곱게 돌돌 말아져서 할머니 주무시는 방 한편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희가 드린 거라서 아껴서 보물처럼 두시고 한 번도 신지 않으신 겁니다. 그걸 보는데 어찌나 억장이 무너지던지 한 켤레만 사드리고 나온 게 한스러웠어요. 할머니 집에 들른 후 남편과 할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무덤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곳이었어요. 살아계실 때 할머니께서 같이 가보자고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본인이 누울 자리라고 하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땅을 고르게 만들러 가신다 했습니다. 누울 자리 예쁘게 해놔야 나중에 죽어서 누울 때 편하지. 나는 잠자리 불편하면 눈도 못 감어.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날 때 와서 돌도 골라내고 잡초도 치우고 해. 그래야 죽었을 때 묻어주는 사람이 편하지. 나는 덕분에 편했다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나를 묻어주는 사람도 이 할머니는 그래도 보내드리기 편하다 했으면 좋겠어. 할머니 무덤에 절을 하고 직접 만나서 드리고 싶었던 선물을 그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무덤가 앞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해가 질 때까지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했어요. 남편은 기부를 일부 하고 남은 돈은 가지고 있자고 했고 저는 혹시 모르니 우선은 계속 가지고 있자고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뭐든 그냥은 없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냥 생긴 재물은 특히나 꼭 독이 되어 돌아오니까 꽁돈 눈먼 돈을 멀리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저 어릴 때 동네 밭에서 돈뭉치가 엄청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분이 오래도록 의심만 받고 힘들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준 돈 쓰지 말고 우선 가지고 있어라. 물론 할머니가 너네 잘 쓰라고 마련해 주신 거겠지만 혹시 몰라.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이 사람 속 다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 연세 되도록 연줄 하나 없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사돈의 팔촌의 자식의 손자의 불명 어딘가에 누가 있을 거야. 기다리자. 기다려봐.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 모두 큰돈이 생긴 것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해만 하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이죠. 그리고 갑작스레 생긴 큰돈과 함께 큰 행복도 찾아왔습니다. 계획하고 있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남편은 어차피 큰돈도 생겼는데 돈 걱정 때문에 아이를 더는 미루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결국엔 할머니가 이럴 때 쓰라고 남겨주신 거 아닐까? 당신이나 나나 결국 아이 미룬 거 돈 때문인 건 맞잖아. 우리가 자라면서 풍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잖아. 안 그래? 우리 둘은 좀 솔직해지자. 나도 사실 우리 엄마처럼 아이를 갖고 싶었어. 하지만 나 혼자 낳고 키우는 거면 주장할 수 있는 거지만 당신이 고생할 거 뻔해서 눈치 보느라 제대로 말 못한 거야. 안 그런 척 했지만 나도 은근히 기다려왔다고. 내가 잘 벌어오는 남편이라면 당당하게 말했겠지만 내가 당신보다 벌이가 조금 적으니까 여태 말을 못 꺼냈었어. 미안한 입장이라 말이야.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을 정말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아이 낳자. 나중에 쓰던 어쨌든 간에 우선은 든든한 건 맞잖아.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돈이 정말 큰 돈이긴 한가 봅니다. 이상하게도 돈이 생기니까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 건지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남편 말대로 그 돈을 보험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돈을 당장 쓰겠다는 마음보다는 이상하게 든든했고 앞서서 시어머니와 할머니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이 많이 헛헛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채우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운명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뱃속의 아이를 잘 키우라고 제게 응원을 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뱃속의 아이의 태명을 하숙이라고 지었어요. 왠지 삼신할머니가 아닌 하숙집 할머니께서 점지해 주신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4억이라는 돈을 믿고 아이를 가지고 건강하게 출산도 했습니다. 한동안은 저나 남편이나 친정을 자주 오갔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저의 고향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남편이 육아휴직까지 내면서 아이의 친정에 몇 달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저의 사이도 더 돈독해지고 부모님께 손주 안겨드리면 뿌듯하기도 하고 기뻤죠. 그러다 우리에게 큰돈이 있다는 게 어떻게 소문이 난 건지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쥐고 있지 말고 불리고 키우라고 말이죠. 남편 선에서 처음에 몇 번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신우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엄청 꽁돈 생긴 거잖아. 돈은 놀리면 안 돼. 누가 그 돈 다 쓰재? 그런 게 아니라 재테크를 하자는 거잖아. 요즘에 4억 그 돈 통장에 넣어놔봤자 이자도 얼마 안 붙어.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재테크를 기가 막히게 하거든. 이번에 자네 소개해주면 나한테 좀 떨어지는 커미션도 좀 있고 말이야. 내 말뜻은 상부상조 하자는 소리야. 그리고 그 돈 좀 잃으면 좀 어때? 어차피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가족도 없다며. 그냥 생긴 돈인데 이런저런 거 해보고 그게 다 경험이 되고 하는 거지. 진짜 죽어라 번 돈으로는 그런 거 못 하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야. 투자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말이지. 알고 보니 남편이 좋아서 여기저기 말을 흘렸더라고요. 나중에는 남편 친구의 사돈의 팔촌에 친척의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투자해라부터 시작해서 돈 빌려 달라는 연락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전화기가 쉴 새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육아휴직을 끝내고 서울로 다시 돌아가니 한 번씩 남편 동료나 친구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 돈 때문에 말입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말이죠.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렇게 찾아왔겠어. 나 지금 사업하는 거 자금줄이 막혀서 내가 죽을 지경이야. 빨리 안 갚으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친구야. 사채업자들한테 매일 전화 오는데 벨소리만 들으면 온몸이 떨려 죽겠어. 나 좀 제발 살려주라, 친구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너 어차피 그 돈 그냥 생긴 거라면서
예전에 머물던 하숙집 그 할머니가 너 가지라고 그냥 막 준 거라면서. 그 돈으로 사람 하나 살려주면 안 되겠냐? 내가 이렇게 빌게. 빌린 다음에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야. 꼭 갚을게. 그런데 어차피 너 그 돈 모은 돈도 아니고 어디 크게 쓰지도 않으니까 내가 빨리 갚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 제발 좀 부탁할게. 이런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네 소식 듣자마자 달려온 거야. 그래서 남편과 좋아졌던 사이가 다시 한번 흔들렸어요. 그러게 그런 말을 왜 여기저기 하고 다녔어? 우리가 무슨 복권에라도 당첨된 거야?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니?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 돈이 그렇게 좋았어? 당신 어떻게 그러냐? 그거 할머니 어떤 돈인지 뻔히 알면서. 할머니가 그 보험금 내려고 낮에 일도 하면서 꼬박꼬박 내시던 거야. 모르겠어? 결국 그 돈은 할머니가 평생 모아놓은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말하고 다닐 수가 있어? 난 아무데도 말 안 했어. 솔직히 그 돈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신 말대로 기부를 한다면 다 하던지 해야지. 아니면 할머니를 위해서 써야 하는데 아직 할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써드리는 게 맞는 건지 답을 못 찾아서 두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 하나 알아둬. 할머니가 나한테 남기신 거야. 당신 이름으로 남기신 거 아니니까 권리는 오로지 나한테 있어.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당신이 말실수해서 그런 거니까. 정말로 복권 같은 게 당첨이 되면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많이 틀어진다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 욕심 있잖아요. 그런 욕심은 물론 저도 있고요. 그놈의 돈 때문에 여기저기서 따닥따닥 붙어대는데 정말 혼란스럽고 많이 피곤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나까지 고민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쾅쾅쾅. 아이와 겨우 잠에 들었는데 크게 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남편 친구일까 또 누구일까 잔뜩 미간이 찌푸려진 채 남편에게 밖에 좀 나가보라고 했어요. 다행히 아이가 깨지는 않아서 남편이 먼저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제가 뒤이어 나가보았습니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저와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어깨를 밀치면서 현관문 신발장 안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민증을 남편과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나 김말려가 우리 엄마다 이것들아. 어디 남의 불쌍한 엄마 돈 가로채고 이러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람이야? 노인네한테 비 맞춰주고 살살거려서 돈 뜯어내니 좋냐? 뻔히 아들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생판 남인 너네한테 돈을 주는 게 그게 처음부터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속이니 재밌어? 너네 어디 부부가 쌍으로 콩밥 한번 먹어봐 이것들아. 우리 엄마는 쉽게 쥐락펴락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내가 꼭 우리 엄마 돈 찾을 거라고. 알아? 이것들한테 속아 넘어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 세상 간 우리 엄마 내가 풀어준다. 얼른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놔 이 양아치들아. 남편은 흥분한 남자에게 우선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남자는 자리에 앉지 않고 무턱대고 들어와서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막무가내라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이 경찰을 불렀어요. 그런데 남자가 경찰이 오자 꼭 비 맞은 강아지처럼 온순해지다 못해 조용해지는 겁니다. 순순히 집 밖으로 나가라니까 또 바로 나가는 거예요. 남편도 그 모습이 이상해 보였는지 진짜 할머니 아들 맞냐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 확인해준 바로는 진짜 아들인 것은 맞았어요.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남편과 저는 남자에게 흥분 가라앉히고 내일 할머니 하숙집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한 것이 남자가 할머니의 하숙집을 모른다는 거예요. 위치를 알려달라고 되려 저희에게 묻는 겁니다. 수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하루 지나 오전에 경찰로부터 들은 바로는 할머니 아드님인 건 확실히 맞고 얼마 전까지 사기 혐의로 감옥에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사범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담당 경찰분께서 할머니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놈 유명했어요. 지 엄마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허구한 날 사기치고 도박하고 아마 돈 된다고 했으면 지 엄마도 팔아먹었을 놈이에요. 그래도 할머니가 자기 하나뿐인 자식이라고 죽어라 벌어서 돈 다 대줬습니다. 옆에서 사정 다 알고 다 본 저희 동료들도 전부 울었어요.
그 할머니 안쓰러워서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놈이 지 엄마도 때리고 그랬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그놈한테 엄청 맞아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노인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도와서 그 아들놈 접근 금지도 시키고 그랬어요. 주소지도 아예 이전하라고 다 바꾸고 이사도 가시고 에휴, 그거부터는 저희도 연락 못 받은 지 꽤 되었어요. 아마 그놈 교도소 송치되고 나서도 그 할머니가 아들한테 돈 보내고 그랬어요. 어떻게 출소하자마자 할머니 돌아가신 거 알고 보험금 받아내려고 한참 머리 쓴 모양인데 남이 받아갔다고 하니 눈이 돈 거지. 저 자식 돌아가신 할머니 무덤에나 찾아가 봤나 몰라. 악마 같은 놈. 그간 할머니의 속사정에 대해 묻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내내 아들 이야기를 안 하셨구나 싶었어요. 그 후로도 할머니 아들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걱정된 남편은 그냥 돈을 다 줘버리자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당신 진짜 큰일 나겠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왜 우리가 빚쟁이같이 벌벌 떨면서 살아야 돼. 할머니도 이런 걸 바라고 우리한테 돈을 주신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그놈한테 다 줘버리자. 쥐가 아들이랍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어쩔 재간이 있겠어. 그냥 줄 사람한테 줬다고 생각하고 주자. 뭔 소리야.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사람 중 제일 안 되는 사람인데. 경찰분이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자기 엄마 때리는 남보다도 못한 못된 놈이라고. 뭘 잘했다고 그 돈을 줘? 할머니 때리다고 상 주는 거야 뭐야? 아까 그 말 듣는데 그놈 찾아가서 내가 더 때려주고 싶더라. 할머니가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세상에나. 여태 욕심 같은 거 절대로 안 생길 줄 알았는데 나 생겼어. 나 그 돈 가질 거야. 그놈한테 절대로 안 주고 내가 다 가질 거야. 남편과 저는 곱게 정리해 놓은 할머니의 하숙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돌아가신 분이지만 뒤져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서랍이나 수납장은 하나도 보지 않았었어요. 처음으로 모두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밉고 무서웠으면 사진 한 장 안 남기셨을까 허탈해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불이 켜켜이 담겨있는 낡은 옷장에 살짝 삐져나온 휴지 한 칸이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릴 적에 휴지가 너무 귀해서 귀한 물건은 늘 휴지에 감아서 보관했대요. 제가 선물로 드렸던 신발도 휴지에 감아 놓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가가 이불을 꺼내보니 이불 사이사이에 휴지로 감싼 물건들이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물건들은 사진들도 있었고 영수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통장도 3개가 나왔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저희 집에 돈 받으러 찾아온 아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다 어릴 때 사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3개 또한 모두 아들 이름으로 적금이 들어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적어둔 쪽지들도 있었는데 바로 아드님의 출소일이 적힌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아드님의 출소일에 찾아갈 생각이었고 열심히 저금해 놓았던 통장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았어요. 너무 훤히 할머니의 마음이 보여서 더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이것들 좀 봐. 할머니, 아드님이 너무 보고 싶으셨나 봐. 면회를 몇 번 가셨는데 아드님이 다 거절했었대. 할머니가 맨날 돈을 대주다가 복지사분이 떨어뜨려 놓았을 때 그때 돈을 안 줘서 그래서 감옥에 간 거라고. 할머니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편지를 쓰셨어. 그런데 편지가 모조리 다 반송이 돼서 돌아왔네. 어쩜 좋아. 우리는 그동안 왜 이런 걸 하나도 몰랐을까? 좀 알아볼 걸. 알아봐 드릴 걸. 어쩌면 할머니는 알아주지 않은 우리에게도 서운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거를 순순히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줘야 할까? 지금 바로 주면 금방 다 써버릴 게 뻔하겠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남편은 저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뢰를 했어요. 아무리 남이어도 적금 금지 신청되어 있는 사기 전과 아들한테는 그 보험금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송이야 걸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걸 수만 있어요. 아마 본인도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 소송도 신고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인 것을 동원해서 뺏으려고 하는 거죠.
의뢰자분들이 할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해낸 것처럼 말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에 약하지 않습니까? 노인, 그리고 노인의 돈, 그 두 개가 다 스토리텔링이 되다 보니까 얕잡아 본 거예요.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죠. 저버리게끔. 법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뺏을 수 없지만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하나 만드세요. 의뢰인 두 분이 돈을 아예 안 주실 생각은 아닌 것 같고 할머니 뜻에 맞춰서 드리긴 할 건데 도박에 써버릴까 걱정이라면 뭐 어차피 아드님은 본인 명의 통장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저희는 변호사님이 제안을 해주신 대로 할머니 아드님에게 받아낼 계약서를 하나 작성해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시나 오후에 바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또 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순순히 문을 열어주고는 그 돈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하시던 하숙집을 이어서 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월급처럼 드리겠다 했습니다. 우리도 법적으로 다 알아봤어요. 그쪽에서 소송 걸려면 거세요. 신고하시려거든 신고하시고요. 무조건 저희는 저희가 제시한 조건 들어주시는 대로 돈 드릴 겁니다. 하숙은 할머니가 꿈이었다고 하셨어요. 학생들 싸게 들여주고 밥도 주고 하는 거 좋으시다고요. 몸만 성하면 쭉 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하숙집 하는 거랑 두 번째로 할머니 무덤 관리하기, 제사 지내드리기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 돈 분할로 50년 동안 드릴게요. 쪼개서요. 이 조건 안 받아들이시고 무작정 돈만 달라고 하시면 바로 신고하고 저희는 주거지도 옮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찾아오면 무단 침입으로 고소할 거예요. 어느 쪽이 편하시겠어요? 남자는 한참을 씩씩대더니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암묵적 동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는 그렇게 나가고 몇 년간 찾아오지도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남자가 언제라도 찾아올지 몰라서 이사도 가지 못하고 그 집에서 쭉 살았어요. 한 번씩 할머니의 하숙집을 보러 가기도 했고요. 할머니께 하숙집을 양도받으셨던 지인분께서 아드님 따라서 멀리 가신다며 저희에게 다시 하숙집을 양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집 계속 끼고 있어봐야 골치만 아파. 아드님도 있으시다면서. 어쩜 그 할머니 그런 이야기 한 번을 안 했는지. 나랑 한 지도 한참 됐었는데. 아무튼 잘 좀 부탁해. 아들이라도 계시다니 다행이야. 사기꾼이든 뭐든 가신 마당에 아들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계속 안 오는 걸 보니 그렇게나 할머니를 돌보기 싫구나란 생각에 집에 가는 길에 할머니 무덤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수염과 머리가 긴 남자가 할머니 무덤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아드님이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어도 나도 자식이고 우리 엄마 아들이에요. 그쪽이 제안한 거 내가 다 들을 테니까 꼭 줘요 그 돈. 나는 이제 어차피 가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다 잃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할 것도 없는 거 그쪽이 주는 돈 받으면서 못했던 효도할 겁니다. 꼭 줘요 그 돈.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정신을 차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남긴 통장 3개는 우선 한꺼번에 전부 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 아드님이 통장안을 보더니 우시더라고요. 할머니가 1년에 한 번씩 입금을 하셨는데 그게 전부 아드님 생일이라고요. 아드님이 우실 때 지켜보던 남편도 울더라고요. 일찍이 보내드린 시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듯 했습니다. 할머님 아드님은 아직까지 하숙을 치고 계세요. 저희가 받은 4억 전부를 아드님께 돌려드렸거든요. 그 돈으로 리모델링을 자주 하시고 꽤나 정 많은 하숙집 할아버지로 정평이 나 있으시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바뀐 아드님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남편은 그 돈을 돌려드린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숙비의 10%를 저희가 매달 받고 있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일종의 수수료는 받아야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